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작년에요, 광복절에 제 지인이 가족 나들이를 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아이가요, 엄마, 아빠, 뭐 까먹은 거 없어? 하더랍니다. 아빠가 뭘 까먹었을까? 가스밸브 잠갔고 에어컨도 끄고 나왔고 까먹은 거 없는데? 라고 말했다가 아들에게 혼쭐이 났답니다. 왜 없어? 태극기를 안 달았잖아. 맞죠 진짜. 광복절에는 집 대문이나 베란다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태극기 달면 뭐 하냐고요?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나게 생겼는데요. 정말 답답하면 진짜 8월 14일 수요일 광복절 하루 전 김명준 뉴스파이터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목 보세요. 탑승자 모두 내가 운전 안 했어요. 이렇다면은 아니 김묘성 기자님 이거 뭐 자율운행차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게나 말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노릇인데요. 어제 새벽 2시 15분경 대전의 한 도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네. 한 남성이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갑니다. 네. 그런데 전조등을 켠 SUV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이렇게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머머.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렇게 잠시 뒤 사고를 낸 SUV 차량은 갓길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고 한쪽으로 넘어집니다. 지금 보세요. 저 사고 당시 보세요. 주변의 저 모습인데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지금 보세요. 종이장처럼 차량에 구겨져 있고요. 그런데 사람이 횡단보도를 걷는데 왜 못 보고 안 멈췄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깍깍할 정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컸고 차가 이 건물을 들이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고가 난 거죠. 자, 앞서도 봤지만요. CCTV 보셨지만 횡단보도 쪽으로 분명히 행인이 건너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전조등을 켠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왔어요. 지금 걱정되는 게 이종근 평론가님. 네. 당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분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보셨지만 새벽 2시 15분이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인은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 차량은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오잖아요. 저기서. 그렇죠. 네. 남성분은 아마도 저 정도의 거리라면 분명히 신호등이 빨간불이므로 정차할 것이다 라는 계산 하에서 천천히 길을 건넜던 것이죠. 하지만 남성분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저 차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남성분을 치고 저렇게 다른 어떤 차량까지 부딪히면서 전복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행인분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행인, 이 보행자 입장에서 파란불이면 누가 설마 저쪽에서 오던 차량이 당연히 차량 입장에서는 빨간불이니까 멈추겠지. 차량의 신호등 빨간불이니까 멈추겠지 하고 건너잖아요. 그런데 그 설마인데 저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던 그 차량이 멈추기는커녕 세상에 이런 엄청난 큰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보세요. 초록불 신호 행인 입장에서는 누가 저런 빠른 속도로 그냥 지나칠 거로 자기한테 달려들까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20대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생명을 잃은 건데 세상에. 그런데 저 SUV 차량에 탑승했던 남성 3명이 모두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음주 상태였는데 그중에서 한국인 20대 남성하고 도주했던 캄보디아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하. 이들은 충남 논산의 농장에서 일하는 한국 대표하고 직원들의 그 관계였는데 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에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인간들 제정신이야 진짜. 네, 이 3명이 술을 마시고 누군가는 운전대를 잡았겠죠. 근데 경찰 조사에서 이 3명이 모두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인간들이요. 인간
사람? 이런 말조차 붙이기가 싫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진짜 아무 죄 없는 행인을 죽게 해놓고 사망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기네들은 내가 운전 안 했어 이 발뺌을 하고 있다고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승자 총 3명이 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서로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CCTV라든지 블랙박스, 술 마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인간들 정말 알고 있는 욕을 모조리 다 해주고 싶은데 진짜 박성배 변호사님이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잖아요. 자기네들 셋 중에 분명히 운전했을 텐데 그걸 서로 운전 안 했다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지금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 경찰에 따르면 이 SUV 차량에 탑승해 있던 3명 함께 회식하면서 술을 마셨다고는 합니다만 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가 운전을 했는지는 밝혀지게 돼 있는데 실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처벌이 크다는 직감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사안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신호 위반에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 위반에 중과실까지 더해져 있어서 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이 농장 대표 20대 남성이 회복하는 대로 누가 운전자인지 다시 한번 묻고 전반적인 조사, 즉 정확한 음주와 운전 경위, 이동 경로 등 사실관계 전반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 인간들이 사람이에요 진짜? 충남 논산의 한 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인은 대표고 20대예요. 나머지 2명 캄보디아에는 거기서 일하는 직원인가 보죠. 3명이서 충남 농산에서 회식을 했는데 대전까지 왔대요.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것들이 진짜 반드시 누가 운전했는지 그리고 운전 여부도 여부지만 이 인간들 정말 일벌백계해서요. 정말 죄가 이 땅에서 음주운전 사라진 그날까지 진짜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번에도 기가 막히실 거예요. 하늘에서 뭐 눈, 비, 우박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세상에 김묘성 기자님 이게 떨어질 거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늘에서 운석이라도 떨어졌을까 싶은데 운석은 아니지만 운석만큼 그만큼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오전 광주의 한 도로 위로 어마어마한 물체가 떨어져서 출근길 시민들을 철렁하게 만들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좁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승용차가 급히 멈춰 서죠. 뭐 떨어진 거야 지금? 무슨 상황인지 다시 천천히 살펴보니까요. 하늘에서 무언가가 도로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허. 인근에 서 있던 시민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려 100kg에 달하는 쇳덩이가 도로 위로 떨어진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기서요. 무슨 간판이 떨어졌다 해도 놀랄 판인데 지금 쇳덩어리 무게가 박성배 변호사 100kg 쇳덩이가 어디서 대관자가 어디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이 쇳덩어리가 인근 공사 현장에 설치된 크레인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약 50m 높이 크레인에 매달린 연결고리가 노후되면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크레인과 물건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상당히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돼 떨어졌다는 의미인데 50m면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 높은 곳에서 100kg 물건이 떨어진다? 충격이 어마어마해서 실제로 이 도로에는 5cm 깊이의 구덩이도 파진 상태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세요. CCTV를 보면 저 쇳덩어리가 떨어진 직후에 반대편 인도를 건너시는 행인분 모습 보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뒤로 몇 발짝씩 휘청거리며 물러나는 모습 보셨어요? 그만큼 주변에 있던 분들 모두 다 충격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너무나 아찔한 게 저게 지금 도로에 떨어져 주변 분들 충격받았는데 만약에 인근에 사람이 지나고 있었다면
생각하도 싫습니다, 지금. 네, 끔찍합니다. 지금 사진이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5cm의 깊이의 구덩이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5cm면 어마어마한 무게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지요. 이것이 만약에 차에 떨어졌다. 그럼 차는 거의 반파됐을 거고요. 천만다행인 건 바로 옆이 저 버스 정거장이었어요. 정거장에서 어머, 몇 진짜, 분이 버스 정장 지금 의자가 있네요, 진짜. 네, 버스 네. 정거장에서 몇 분이 서 계셨고요. 물론 이 차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렸다면 거의 저는 몇 초 간격이 아니었거든요.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 차의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어머. 지금 쇳덩이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쇳덩이가 조금이라도 늦게 떨어졌다. 그렇다면 저 차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네. 옆에서 지켜보던 분이 과호흡, 놀래서 어머나. 과호흡으로 지금 병원에 실려갔고 호흡이 가빠지셨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냥 네. 놀라서 어허. 호흡이 가빠졌고 네. 또 한 몇 미터, 한 1미터 거리에 있는 분은 그냥 파편으로 어머나, 부상을 세상에. 당했고 또 70대 여성은 지켜본 그 놀란 걸로 기력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왜 안 하니까 그러게 다리에 힘이 쫙 빠지잖아요, 진짜. 그렇죠. 진짜 날벼락이라는 말이 달리 날벼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늘이 도와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부상자는 나왔어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이게 진짜 무슨 사망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원인, 책임 분석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대형 크레인이 쓰러져서 정말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랬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크레인은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그 모든 것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해체할 때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건설기계가 대표적으로 대형 크레인이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에서도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하. 결국은 이런 안전조치가 부실하다 보니 노후화된 게 떨어졌고 마침 큰 인명피해는 없으나 그래도 50대 여성이 지금 부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상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서 현재 구청과 관할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지 수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는 위기는 넘겼다고 하더라도요, 저 업체가 그냥 어물쩍 이 순간을 넘기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책임도 묻고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안전 불감증에 걸린 업체한테 뭔가 공사를 맡겨도 되는 겁니까? 이건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이런 해당 행정부처에서 한번 눈여겨보고 들여다보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오늘 언론의 주목을 뜨겁게 받은 인물이 있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소식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충북 옥천에 있는 모친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허. 내일이 유경수 여사의 서거 50주기인데 이를 기리는 일정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선이자 지난 4월 10일 그때 투표소를 찾은 것 이외에는 알려진 외부 활동이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들려온 외부 활동 소식이고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생가 입구에 도착을 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유경수 여사의 영전 앞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측근들과 간간히 대화 나누는 모습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방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일부 주민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라라는 덕담을 나눈 뒤 약 20분간의 짧은 방문을 마치고 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군요. 하하. 그런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사진에 영상으로는 일단 포착은 안 됐습니다만 사진에 포착된 모습만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예, 박 전 대통령 표정이 아주 좀 좋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밝아 보이기도 하고 네.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저희가 바로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의 생가하고
저기 충북 오천에 있는 그 생가인데 저 생가가 조선시대 후기에 지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99칸 대갓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조선시대 때 민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집이죠. 99칸이면. 저 집에서 유경수 여사가 태어나고 유년시설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바로 어머니의 집에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도 나오고 이제 그립기도 하고 뭔가 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좀 따뜻한 느낌도 있고 좀 위로도 받고 그래서 얼굴 표정이 저기 저렇게 유경수 여사의 방이라고 그 유년 시절 머물던 방이 있나 봐. 지금도 잘 보존돼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서 유년 시절을 야, 보냈고 침구류도 있고 네. 저 집이 조선시대 후기에 지어서 상당히 낡아졌었는데 나중에 복원을 해서 일종의 좀 기념관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네. 저 곳을 찾으면서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상당히 조금 힐링을 한 위로를 받은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글쎄요, 힐링도 됐겠지만 오랜만에 모친의 이 생가를 방문해서 힐링도 됐겠지만 저 자리 가서 모친의 엄마의 그 생가를 갔을 때 만감이 또 교차했을 것 같다. 왜냐면 벌써 유경수 여사가 서거된 지 내일이면 진짜 50년이 되려 진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유경수 여사는 지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던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북한 공작원 문세광이 쏜 흉탄에 숨을 거뒀습니다. 저때 진짜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유경수 여사는 서울 현충원에 안창되었는데 유경수 여사 기념사 앞에 매년 8월 15일 서울 현충원에서 추모식을 열어왔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할 때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어머니 생가를 찾은 건 오랜만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충북을 방문해 들른 이후 12년 만입니다. 아, 해마다 들른 게 아니었어요? 해마다 들른 건 아니었습니다. 오. 그렇다면 지난해 8월 15일 49주기 당일에는 어딜 들렀는가? 그때 모습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하, 네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사실 그 옛날엔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왔었고 모시고 왔었고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네. 저기 양쪽에 있는데 가슴이 대통령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실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아, 바로 작년이에요. 모친 서거 49주기 때 작년에는 이종건 평론가님, 그러니까 부친이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네요. 그때는 또.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도 그러니까 다시 그 대구로 와서 거의 이제 그 바깥으로 그러니까 행보를 하지 않다가 거의 첫 번째 행보가 부친의 생가를 간 거였거든요. 네.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네. 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네. 왜 그럼 자주 들르지 않았을까? 아까 동영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 말이 있어요. 가슴이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가슴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글쎄요, 현대사의 어떤 비극 중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 비극을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총격에 의해서 흉탄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5년 차이로 그렇게 됐어요. 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물으면 나의 어머니 유경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당시에 어머니의 피 묻은 한복을 울면서 빨던 기억. 1974년 8월 15일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계속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사실 발걸음을 자주 못하게 하는 것도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슈를 다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바로 이슈화돼요.
정체적인 행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쉽게 이렇게 행보를 할 수 없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다. 뭘까요, 이게? 어머니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종관이라는 분이 붙인 이름 성함인데 대부호였어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 셋째 딸인데 이 딸을 굉장히 아꼈답니다. 그래서 배와 요고를 나와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곡간 열쇠를 맡겼대요. 곡간 열쇠를. 그런데 이 유경수 여사의 모친이 아이고 영수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어디에 가사에 쓸 일이 있다 했더니 유경수 여사가 당시에 곡간 열쇠를 잡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는데요? 아버님한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제가 못 드립니다. 어머?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와.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공과 사를 가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가 있죠. 또 지금 영부인 시절에도 똑같았대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이 박근영 또 박지만 이 자녀들에게 공과 사를 구분해라. 사적인 감정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지 마라라고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네.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렇게 생가를 찾는다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매년 찾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손정인 변호사님, 지난해 부친 생가를 방문했을 때 지금 모친의 서거 49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언론 앞에서 짧게나마 뭐 소회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유품 앞에서 잠시 회상에 잠기기도 하고 뭐 그랬던 모습인데 이번에는 사진 몇 장만 공개가 됐어요. 어떤 뭐 말 같은 거 안 남겼나요? 그러기가 어려웠던 것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소수의 이제 동행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취재진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가 없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또 사진상으로도 그래도 누가 참여했는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근으로 불리고 이제 대구를 지역구로 하는 유영아 의원 같이 동행을 했고요. 특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동행을 했고 한 3명, 4명 동행해서 소규모 인원으로 이제 비공개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측근들하고는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특별한 메시지를 밝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뿐만 아니라 공개 행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사저 인근의 전통시장 방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리고 10월 26일 국내 편집 뭐 상인들과 대화도 나눴고 또 이제 동행했던 유영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과 좀 대화하면서 직접 물건도 사고요. 공개 활동을 하는 것이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목도 됐던 날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44주기 추도식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한 일정들이 있었는데 공개 일정이 아주 자주 있진 않으나 그래도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분명히 화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보를 할 때마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안 좋은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어떤 그런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애틋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만 이제 연장을 하면 사실 성황대 전자공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공학이 발전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프랑스에 유학 가 있다가 정말 자기는 정치 같은 거 전혀 생각 안 했었대요. 그런데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이런 운명을 달리한 것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다 했어야 됐다. 그런데 퍼스트 레이디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냥 생활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또 운명을 달리한 것 그리고 한 10년 정도 잠적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정치판에 들어왔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하고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박 전 대통령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주민분들 많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 됐어요. 도리어 그렇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까이 가면 뭐 정치에 입문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리어 정치적 행보를 좀 더 자제했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어쨌든 몇 년 전에 했던 말을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 보태겠다. 과연 어떤 행보를 앞으로 할지 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른들 신경전에 선수들만 민망. 이 제목만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할 텐데 어제 우리 17일간의 열전을 마친 파리 올림픽 우리 대표 선수들이 귀국을 했어요. 먼저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하계 올림픽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니 이제 보세요. 지금 저렇게 뭐 반가운 얼굴도 있고 하는데 장미란 차관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 50여 명의 우리나라 선수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 그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란 문화체육부 2차관이죠. 2차관이 함께했고 역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자리에서 장미란 제2차관이 대표팀 선수들과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유독 허미미 선수를 챙기는 모습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살짝이 다시 이제 플레이가 될 텐데 이렇게 허미미 선수가 약간 체구가 작다 보니까 안 보일 수 있었어요. 게다가 유인촌 장관 바로 뒤에 있어서 안 보일 수 있는 상황에 오늘의 주인공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장미란 차관이 저렇게 딱 당겨서 앞으로 확 끌려나와요. 확 끌려나와. 네, 그렇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네티즌들은 허미미 선수의 표정이 마치 이 공무원 언니는 뭐 이렇게 힘이 세?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서로 힘이 세서 놀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장미란 차관이 제2차관이 예전에 선수 시절에 아마 데드리프트만 거의 300을 들었을 텐데 진짜예요? 거의 그 정도로 들었을 텐데 사실 데드만 300대는 공무원 언니는 찾기 힘들죠. 아마도 또 그것을 빗대어서 많은 분들이 웃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장미란 차관 정도 되니까 아마 허미미 선수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세요. 근데 어제 환영 자리가 마냥 화기애애만을 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들어오면서 짐도 너무 많고 우리 선수들이 열몇 시간 이렇게 비행기 타면서 너무나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행사는 마치고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뭐 행사를 준비를 못한 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선수들이 또 입장이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저렇게 아까 화면 보셨죠? 해단식 하려고 의자까지 그리고 의자에 앉는 부분에 이 종이에다가 이름까지 누가 앉을지 자리까지 마련해놓고 왜 해단식을 안 한 채 다 해산한 거예요 공항에서. 박선배 변호사님. 이 당초 선수단은 입국 직후에 이 입국장 인근 인천공항 그레이트홀에서 해단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장인미란 문체부 차관 그리고 먼저 귀국해 있던 김우진, 허미미, 구본길 선수 등도 일찌감치 공항을 찾아서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후 상황이 당초 예정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왜요? 해단식에서 소감을 밝힐 예정이던 이기흥 회장이 입국장에서 취재진 앞에 서더니 미리 준비한 소감문을 낭독합니다. 이어서 꽃다발 증정 등 일정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소화됐습니다. 결국 미리 준비했던 해단식 행사장 빈자리로 그대로 남게 됐고 취재진도 대기하다가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체육회 관계자
선수들이 장거리 여행으로 피로감을 느껴서 부득이 해단식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해단식을 기다리던 관계자들과 팬들 허탈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물론 진짜 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장거리 여행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지쳤을 수 있지만 이 석연치 않은 그 이유만 갖고 석연치 않은 게 이번 올림픽이 최소 인원으로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뻐서라도 잠깐의 해단식 조금 더 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 차려준 밥 먹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게 진짜 사실이라면 선수들한테 전부 다 통보했어야 돼요. 근데 선수들 몰랐어요.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네요. 당황했거든요. 아하. 선수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선수단이 전부 알고 잘 웃으면서 해산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수단 전부 다 당황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한체육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문체부와 상의를 하고 문체부에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문체부 전혀 몰랐잖아요. 자, 속내는 뭐냐? 작년 12월부터 싸웠어요. 왜요?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주도권 싸움이죠. 대한체육회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국가체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라. 국가기관을 만들어라. 왜? 문체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한다. 체육도 하고 관광도 하고 뭐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체육을 홀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참여해서 국가체육위원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체육을 따로 독립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문체부는 그러면 안 되지. 문체부가 다 관할을 하고 있고 다 후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세금을 전부 다 대한체육회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서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게 지금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어저께만큼은 선수단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맞아요. 체육회도 문체부도 맞아요. 선수단이 주인공이 되고 선수들한테 그러니까요. 박수를 치고 선수들한테 꽃다발 주는 그 날인데 그것을 못하게 했다. 이건 그야말로 옹졸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네. 진짜 어른들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진짜 그건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선수단도 뭔가 허탈했지만 저 선수단 해단식 보러 많은 분들 오랫동안 저기 인천공항에서 진침해서 기다렸잖아요. 그 국민들한테 허탈감 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드리려 했을까요? 야, 우리 선수단 MBN을 찾은 우리 선수단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알아보시고 살짝 어르신 분들은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 멀리 다 알아보셨지? 저는 엽떡에 허니콤보가 진짜 먹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못 먹었습니다. 언제 드실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안에 먹지 않을까. 태권브이 쪽이 조금은 더 정감이 가지 않나. 저도 누군가를 보고 꿈을 키웠던 것처럼 어린 꿈나무 분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태권도 잘하는 선수들 보고 꿈을 키워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아, 우리 대표단, 우리 올림픽 대표 선수들 정말 멋진 게 요즘 또 다들 잘생겼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받아서 또 다음 이 생활, 또 다음 대회도 차분하게 또 준비하시는 모습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국내외가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의 행보가 또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씨 이야기인데요. 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이 돼서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슈가 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그 당일의 모습이 담긴 CCTV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슈가 씨가 경찰에 적발됐던 그 당일 용산구의 한 도로입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인도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네요. 방탄소년단 슈가 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도 위를 주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는 순간에 쿵 하고 중심을 잃고 이렇게 넘어집니다. 몸을 일으켜서 주섬주섬 헬멧을 챙기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슈가 씨에게 다가온 저 사람들은요, 바로 인근을 지나던 경찰관들이었습니다. 허허. 저렇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갔다가 슈가 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참 하재근 평론가님, 뭐 임자 제대로 만난 격이에요. 그냥 누군가 도와주러, 시민분이 도와주러 온 줄 알았더니 일단 처음엔 도와주러 왔겠죠. 근데 경찰이 왔는데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하기가 어떻게 적발됐는가가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지금. 예, 그야말로 딱 걸린 상황이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슈가 씨가 음주운전 적발된 이후에 이제 이 설명을 내놨었는데, 네. 그 설명 내용이 지금 잇따라서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날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 궁금증이 커지고 있었는데, 네. 마침내 요번에 그날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아하. 전날에 이제 상황 공개된 걸 보면, 네. 전날 오후 9시경에 한남호거리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1차로 술을 마셨고, 네. 그다음에 인근에 슈가 씨 개인 작업실로 이동해서 또 술을 마셨고, 아하. 그다음에 밤 11시경에 자신의 그 전동 스쿠터를 타고 한 500m 떨어진 거주지로 귀가를 하다가 거주지 앞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그때 그 앞에 경찰이 지나가고 있어서 딱 하고 적발이 됐던 겁니다. 지금 제대로 임자를 딱 만나게 됐는데, 전동 스쿠터는 자기 작업실에 있던 스쿠터라는 거에 어디 뭐 대여하고 빌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렇게 물론 이 CCTV상에 보면 전동 스쿠터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음주를 한 채 저 전동 스쿠터는 차량이 아니니까 타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7% 만취 상태인데,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오토바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면허 취소 처분도 예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인도 및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지 못합니다. 인도로 통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처분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한편 일부 방송 등에서 보도한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슈가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와 무관하게 경찰, 슈가의 스쿠터 운전 이동 거리와 경로를 이미 확인한 상태로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쩌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진짜 이제 법의 처벌도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반성하는 모습이 일단 우선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또 다른 소식, 아주 뜨끈뜨끈한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어제였습니다. 울산 바다 앞에서 한 선장이 부표에 동물이 갇혀 있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고요. 해경이 출동해 봤더니 네. 바로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네? 지금 바다 위에 무언가 떠 있죠. 네. 초록색 등부표에 어머나. 낯선 동물이 올라와 있는데 어머나. 뭘까요? 바로 야생동물인 큰 바다 사자였고요. 우와. 해경이 저렇게 접근을 하니까 좀 놀래가지고 고개를 들더니 주변을 살피는 쏙 바다로 다시 들어가는 큰 바다 사자 모습입니다. 네, 아이고 귀여운데 홀로 바다 위에 부표 위에 저렇게 출렁출렁인데 혹시 따사로운 햇살을 쬐고 있었던 걸까요? 해경 관계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의를 하니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길이가 3m고 무게가 1톤 정도 되는 바다사자 수컷으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 의하면 큰 송아지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더워서 밖으로 나왔는지 일단 뭐 쉬는 걸로 보인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해변이나 가까이로 하면 해수욕 하시는 분한테 유해가 될까 싶어서 저희가 일단 바다로 다시 내보낸 거죠. 이게 뭐 약간 해프닝 같은 일인데 여담으로 댓글이 내는데 보면은 귀엽다고 바다 푸바오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해경 관계자분 얘기 들으면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보세요. 더워서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 지금 더운데 오히려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물속에서 수영 오랫동안 하다 지쳐서 잠시 저 부표 위로 올라와서
이 뜨거운 햇살 일광욕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덕분에 볼 수가 있었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너무 놀라운 게 저 바다사자 몸무게가 1톤이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도 선수의 체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량급이 물개입니다. 300kg 되고요. 그다음에 바다사자는 중량급입니다. 그래서 큰 바다사자니까 1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바다사자가 보통 한 500kg 되거든요. 그런데 큰 바다사자라 1톤 되고요. 초초 중량급이 있습니다. 바다 코끼리 1.5톤. 1.5톤이 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기 기회를 주신다면 이게 왜 반가운지 아세요? 이 바다사자가 왜요? 바로 원래는 독도 부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어요. 강치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일제시대 일본이 완전히 남획을 해서 거의 뿌리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울산 앞바다에 등장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더 많은 바다사자를 이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다시 우리 국민 곁으로 돌아온 우리 큰 바다사자 너무너무 반가워. 앞으로도 자주자주 만나자. 고마워.